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쌍용 자동차 네. 노동자분들 네. 벌써 9년 됐다고 합니다. 네. 고통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과 만났는데 네. 오늘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네. 염호석 열사를 기억하신다고요? 네. 뭐 공교롭게도 전혀 사전에 맞춘 게 아닌데 조금 전에 강력한 인터뷰에서는 쌍용차 노동자분께서 나와주셨고요. 저는 오늘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염호석 열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조금 뜬금없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었는데 예. 6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자 네이버 웹툰에 그 장장 1년 동안 휴재에 들어갔었던 최규석 작가님의 웹툰 송곳이 드디어 연재가 재개가 됐습니다. 1년 만에 재개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송곳 시즌5가 월요 웹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 송곳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JTBC 드라마로도 한번 만들어졌고요. 마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린 되게 멋지고도 슬프고도 또 마음을 아리게 하는 그런 웹툰입니다. 근데 연재가 재개되면서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시즌5 첫 화를 딱 열었는데 이게 첫 화 내용이 어느 한 노동자분의 분신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분신하신 노동자께서 이제 장례 절차를 일체 노주에 맡긴다는 유서를 남기셨는데 예. 회사 측이 경찰을 동원해서 그 시신을 탈취하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려는 근거가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가 회사 측에 회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신을 경찰에 넘겨주자고 주장을 하니까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진짜 환장하는 거죠. 동료가 죽었는데 그 시신도 못 지키니까요. 그래서 그 눈물겨운 장면이 첫 화에 잔잔하고 애잔하게 그려지는데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 바로 2014년에 돌아가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염호석 열사입니다. 아마 제 짐작입니다만 송곳 시즌5의 1화는 이 염호석 열사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줬던 이 사건을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이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듣기에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아니 삼성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어?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병철 이래 삼성이 철저하게 무노조 원칙을 지독하게 지켜온 그룹이고요. 예. 그래서 76년 동안, 무려 76년 동안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죠. 예. 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는 삼성의 76년 무노조 경영을 깨고 마침내 삼성 안에 세워진 최초의 자랑스러운 민주노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76년이지. 76년 동안 삼성그룹의 무노조 방침을 거스르고 삼성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 안에서
노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저거 힘들 텐데. 야, 저기가 삼성이다. 삼성 안에서 저게 되겠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고요. 예. 그런데 노동자들이 2014년에 그 일을 마침내 해냅니다. 그리고 이 노조의 설립에 염호석 열사가 목숨을 바치셨죠. 이 사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삼성의 가전제품을 샀는데요. 고장이 나면 수리 서비스를 부르죠. 예. 근데 이걸 담당하는 곳이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당연히 삼성 계열사고요.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재벌 대기업들이 노동자들 임금 깎으려고 만든 자회사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노동자들을 본사에는 두기 싫고 본사 직원들하고 같은 돈은 못 주겠으니 서비스 자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 노동자를 하위 노동자로 계층화를 시켜놓은 회사예요. 예.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하러 오신 기사분들이 그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자회사의 분들이시냐? 심지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분들은 삼성전자 소속도 아니고 자회사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를 고용을 하는데 그 협력업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서비스는 지역별로 이 위험한 수리 업무를 맡길 제3의 바깥 회사를 하나 더 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이런 3중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우선 웃긴 겁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삼성 에어컨을 샀어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수리 노동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 못 고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고객은 누구한테 불만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갖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항의를 해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 고객은 삼성전자에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 서비스는 누구를 조지느냐? 삼성전자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협력업체 기사 노동자분들을 조집니다. 야, 이 새끼들아 똑바로 안 해? 니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잖아. 빨리빨리 고쳐. 이렇게 협력업체 노동자분들을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면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노동자분들 어디 소속이어야 되냐는 거죠. 소속이요. 협력업체 소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자분들의 근로 감독을 누가 하느냐? 삼성전자 서비스가 합니다. 업무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느냐?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안전관리까지도 전부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곳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서비스가 그 과정을 지휘를 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곳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책임을 따져보면 삼성은 하나도 책임을 안 져요. 왜냐? 우리 회사 일 아니야? 협력업체 일이야? 협력업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발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로 불법 파견이라는 겁니다. 위장도급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합법 도급이라면 그 도급업체, 협력업체 사장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다 바지 사장이에요.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곳이 108개의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64%에 해당하는 69개 업체 사장이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면서 맨날 협력업체 경영에 간섭을 해요. 그런데 경영 컨설팅이 아니고 실제로 경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만 피해가기 위해서 위장도급, 불법 파견을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가 너무나 악랄하니까 2013년 10월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조를 드디어 결성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참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눈물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분들이 삼성 안에서 노조를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우리에게도 노조가 생겼구나. 노동자분들 되게 감동하고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삼성의 악랄한 노동 단합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삼성이 만든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됐는데요.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조에 차업하면 일거리 주지 마라. 이 노동자분들이 월급 받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수리 한 건 할 때마다 건당 수수료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노조에 참여하면 일거리를 주지 마라. 그리고 협력업체들 폐업한다고 협박해라. 내근 조합원은 무조건 외근으로 돌려라. 조합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라. 법정 공휴일인데 안 나오면, 법정 공휴일은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면 휴가원을 안 냈다고 결근 처리해라.
이런 악랄한 문건으로 조합원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 노조가 출범을 했는데 노조가 당연히 사측의 교섭을 요구하죠. 회사가 노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쌩까버리는 거예요. 노사협의장에 안 나와요. 이러니까 조합원들이 결사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요 분회장들이 삼성 측에 요구를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성실하게 교섭 좀 하자. 이게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교섭장에 제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요구를 위해서 당시에 수많은 분회장들과 노조 간부들이 단식하고 파업하고 철야투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2014년 5월 17일에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산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당시 34살이셨습니다. 이 염호석 열사가 정동진의 한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요.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차량 조수석에서는 번개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부모님과 동지들께 쓴 유서가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죠. 이분이 17일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3일 전인 12일부터 14일까지도 계속 투쟁을 하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면담을 요구하는 2박 3일간 노숙투쟁을 벌이셨고요. 그리고 염호석 열사께서 노조 노동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받은 급여가 5월에 돌아가셨는데 3월에는 70만 원, 4월에는 월급을 41만 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일감을 안 준 거죠. 염호석 열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무기한 농성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6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하고 임단협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삼성이 노조하고 협의를 한, 삼성이 노조를 인정을 한 그 76년 만에 역사적인 날을 만들어낸 거죠. 염호석 열사의 죽음으로 얻어낸 가치 있는 한발 진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처참합니다. 이게 제가 정치자분들께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염호석 열사의 부모님께서요, 염호석 열사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염호석 열사께서는 분명히 유서를 2장을 남기셨는데, 동지들에게 남긴 유서에 어떻게 적냐면, 내 유해를 보존해주고, 동지들과 함께 유해를 지켜달라, 이렇게 유서에 적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남긴 유서에도 이렇게 적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동지들에게 남긴 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저를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이곳이 정동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유서 2곳에 유해를 지켜달라고 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가요, 하루 만에 무슨 이유에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노조가 열사의 시신을 품고 노조장을 치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으니 시신을 내놔라 이래버린 겁니다. 고인이 유서를 남겼는데도요. 예. 아버지가 변심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때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제가 이 소문 내용이 너무 처참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마음을 딱 돌리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한테 시신 인도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로 경찰 수천 명이 영안실을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막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경찰 주장은 우리 아버지랑 유족이랑 합의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해를 탈취를 해서 밀양 화장터로 갑니다. 그래서 열사의 시신을 그냥 화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화장장에 가셨는데 유골을 만져보지도 못하겠어요. 경찰이 막아서요. 그리고 아버지와 삼성 사이에서 거해교 같다는 소문도 나돌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처참했다는 겁니다. 어머니하고 동지들이 열사의 유골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화장장에서 절규를 하는데 그냥 경찰이 열사의 유골을 갖고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목숨을 잃었는데 삼성은 그 가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인의 유언까지도 못 받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동지들은 그 열사의 시신을 이틀밖에 못 지켰습니다. 저는 그때 이 일이 벌어졌을 때요. 야, 이거 진짜 이건 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아, 이 삼성 이 개떡 같은 새끼들이 지들이 진짜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시신을 탈취해가냐. 이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45일 뒤에 결국은 삼성전자 서비스 시위의 노동자들의 투쟁 끝에 삼성과 노조 사이에 임단협이 성사가 됐죠. 그리고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염호석 열사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그 연결식에서 백기환 선생이 오셔서 조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염호석 동지를 바다에 묻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삼성의 이건희와 박근혜 정권이 합작해 우리 염호석 동지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 동지의 마지막 당부도 저버리고 시신까지 탈취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례식이라면 삼성재벌과 박근혜 정부를 바다에 묻는 장례식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염호석 열사께서 정동진의 서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살아생전에 그 열사께서 참 정동진을 자주 가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정동진에서 해가 떠오르는데 해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떠오르니까 그래서 정동진을 참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삶을 마치셨는데 그 노동조합에서 한 연결식에서 이제 저희 토요일자에 정선태 교수님께서 시를 소개해 주셨던 송경동 시인께서 직접 오셔서 추모시를 낭독하셨어요. 제가 그 추모시를 항상 이 머릿속에서 잘 못 떠나보내는 시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들의 정동진, 염호석 열사 열전에 이런 제목이고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정동진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정동진으로 가는 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동진으로 가는 차비는 얼마인가요? 힘겹게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임산부에게, 바삐 출발하려는 화물차 운전수에게, 점심을 먹고 나오는 회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노동자들에게도 밝은 해가 떠오른다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자본가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길거리 노점상에게, 서울용 노숙자께, 무료하게 가게 앞에 앉아있는 상점 주인에게, 표를 팔고 있는 철도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혹시 혼자 그곳을 찾아가겠다는 사람을 못 봤나요? 젊고 씩씩한 사람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엄마를 그리워하며 외로움 잘 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늘 빛이 그리웠던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어서 자신을 바쳐서라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혼자 쓸쓸히 길 떠나던 한 사람을 보셨나요? 정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 세상에 오는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착하게만 대기하고만 있으면 누군가 반드시 구해주러 오는 건지, 오늘 당신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왜 바보같이 그랬는지, 왜 우리를 두고 당신이 먼저 갔는지, 왜 우리를 위해 당신이 갔는지, 그렇게 좋은 곳이면 함께 가자고 해야지 왜 혼자만 갔는지. 그런데 정말 그 정동진은 어디에 있나요? 노동자 민중의 신새벽이 떠오르는 곳, 거짓된 역사를 짓고 새로운 역사가 떠오르는 곳, 만인이 만인의 적이 되지 않고 만인이 만인의 행복이 되는 곳, 누구도 누구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누구도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곳. 그런 정동진을 아시나요? 그런 최종범을, 염호석을 아시나요? 삼성 문호조 76년의 벽을 깬 그런 기쁨을, 슬픔을 아시나요? 그런 노동자 민중의 새날 정동진 푸른바다에 자신의 유해를 남김없이 후회 없이 뿌려달라고 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아시나요? 최종범, 염호석, 당신들이 간 그 아름다운 길을, 눈물겨운 길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늘 다시 떠오르는 이 뜨거운 결의를, 분노를, 약속을 아시나요? 우리들의 어제는 어둡고 힘겨웠지만, 우리들의 어제는 외롭고 막막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맑은 날, 우리 모두가 1000개의 뜨거운 해가 되어 10,000개의 10,000,000개의 밝은 해가 되어 당신을 만나러 가는 날, 당신의 마지막 날을 만나러 가는 날, 당신의 영원한 날을 만나러 가는 날. 사랑합니다 동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정동지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요, 재벌들과 타협하자, 재벌들을 달래가면서 일을 하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철이 없고 제 지식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은 인간들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비열하게 거기다 돈을 처발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의 분열을 이용해서요. 시신을 동지들 옆에서 지켜달라는 고인의 유언까지 무시하면서 시신을 탈취해가는 이 개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전 제가 감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용하고 타협이 안 됩니다. 서로 100만에 하나 정말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한다고 쳐도요. 돌아가신 동지의 시신까지 탈취해간 이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최소한 무릎 꿇고 하는 사과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고 어떻게 이재용하고 타협을 하겠어요? 이것도 못해놓고 먼 훗날 돌아가신 염호석 동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부디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더 이상 버러지 취급하지 않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건 재벌과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불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웹툰 송곳에서 염호석 동지가 생각나는 스토리가 전개가 돼서 이 일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갖고 네. 우리가 꿈꾸는 새 시대에는 네. 노동자의 비극이 없는 네, 이제는 세상이어야겠다. 없어야 됩니다. 예, 네, 예. 네, 네.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훈!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삼성이 이제 미래 전략실을 네. 해체하기로 했고요. 또 전경련 탈퇴 선언도 했습니다. 네. 이 삼성이 아주 전향적인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이재용 씨는 판단하겠죠? 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경제 쪽 뉴스에서 제일 많이 거론이 된 거죠.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는 거고요. 또 말씀 주셨던 대로 전경련 삼성전자가 탈퇴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삼성 대부분 계열사들이 전경련에서 탈퇴한다는 뉴스고요. 잠깐 뉴스를 정리를 해보면 삼성이 이제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은요, 곧바로 며칠 안에 쇄신안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검 수사가 30일 정도 연장이 되면 쇄신안 공개 시점이 한 4월 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쇄신안의 첫 번째는 미래전략실 해체입니다. 근데 원래 이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이 사실은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이죠. 이게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요. 예. 법인도 아니고요. 그냥 삼성 계열사들하고 삼성전자가 돈 내서 만들어 놓은 컨트롤 타워인 거고 권한은 막강한데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거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고 나온 거고요. 그 줄여서 말하는 미전실, 이 미전실이라는 곳이 담당했던 뭐 계열사 간의 업무 조정, 경영 진단, 인수합병 이런 거는 전자하고 생명하고 물산 3대 주력 계열사들이 이관해서 맡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쇄신안이 계열사의 독자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당연한 게 미전실이 지금까지는 총괄 컨트롤을 했으니까요. 미전실이 해체가 되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짐으로 계열사의 독자성이 뭐 당연히 강화된다는 논리적인 연결이 되긴 되죠. 그리고 전경련탈 때도 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쇄신안에 대한 평가는 제가 조금 뒤로 하고요. 좀 뜬금없지만 제가 이 쇄신안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제가 동아일보를 다닐 때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좀 가볍게 뭐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으로요. 이럴 때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제가 동아일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1997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했는데요.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안 믿으시겠지만 동아일보 내에서도 그 동아일보가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애를 썼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선배들은 이제 동아투위의 전통과 정신이 우리들한테 남아있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 선배들은 제가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선배들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여러 차례 동아일보의 개혁을 위해서 투쟁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 그 선배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그때 그렇게 많이 실패를 했을까? 이게 지금 반성문을 쓰는 건데요. 예. 본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의 본질에 접근을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개혁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자꾸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하고 협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아일보의 개혁은 지금 4대 세습이 이어지는 김시문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시문중하고 결별하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아일보 내에 있었던 개혁파들, 물론 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뭘 결정적으로 잘못했느냐? 오너 물러가라. 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오너를 좀 바꿔보자. 오너에게서 뭔가 개혁적인 말을 얻어내보자. 여기에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용기가 부족해서였건 혹은 뭐 세력이 부족해서였건 지금 반성을 해보면 동아일보 쇄신파들은 열심히는 했는데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이런 뼈저린 반성이 지금 남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일이 뭐였냐면 그 2001년에 동아일보 명예회장이었던 김병관 회장이 이선 퇴진을 해요. 그 퇴임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 퇴임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외형적으로는 유명했던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오너 일가의 탈세 사실이 한낱이 밝혀지거든요. 예. 그래서 탈세의 책임을 지고 김병관 회장이 스스로 물러난 거죠. 그러면 오너가 물러났으니까 동아일보의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았었어요. 김병관 회장이 물러나기 전과 물러난 다음과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너가 물러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때 그 전문 경영인을 맡은 사람이 김학준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오. 예. 이분이 뭘 바꿨겠습니까? 김학준 사장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금 4대 김지호 회장까지 이어져서 동아일보에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가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같이 3대, 4대 강고한 재벌 세습 체계에서는 오너 스스로가요. 내가 뭔가 혁신하겠다 이러고 나서봐야 변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동아일보가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2001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딱 1년 전인 2000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년 겨울에 11월에요.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이죠. 11월에 고려대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고대 학생들이 김영삼 방문에 항의하면서 교문을 막고 시위를 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웃으시는 걸 보면 벌써 기억을 하시는 거죠. 알죠. 네. 오후 2시쯤 됐는데 김병관 회장 이분이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낮술도 엄청 마시고요. 막 낮술도 뭐 소주 그 회색 그 진로 뚜껑 빨간 거 이걸 막 2병씩 콸콸 드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낮술을 잔뜩 먹고 오후 2시에 이분이 그때 동아일보 회장 겸 고대 이사장이었었어요.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김영삼이 고대에 찾아오니까 김영삼을 만나겠다고 고대 정문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문이 닫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김병관 회장이 내려서 정문으로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야 내가 이사장이다. 왜 문을 막냐? 교문 당장 열어.
내가 김영삼 대통령을 재단 이사장실로 모셔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시위하는 학생들이 그걸 들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걸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안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만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고대 정문을 걸어서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쪽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입니다. 예. 근데 오후 4시에 다시 시위대 앞에 나옵니다. 김병만 회장이요. 그리고 시위대 앞에서 마이크를 탁 뺏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예. 뭐라 그러냐면 고려대학은 민족대학이고 동아일보는 민족신문이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을 동아일보로 모셔야겠다. 이상! 하고 마이크를 꺼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예. 그러더니 펄떡펄떡 걸어가더니 김영삼 차에 갑자기 탁 타는 겁니다. 오. 김영삼이 아무리 그 대통령을 망가로 퇴임을 해도 전직 대통령인데 예. 그렇게 김영삼 차에 확 타면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예. 황당하겠어요. 사람들이 뭐야 저거 웅성웅성했죠. 예. 김영삼도 되게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김영삼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한테 야 니네 회장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그래라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10분쯤 있다가 김병만 회장이 김영삼 차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모습 막 물었겠죠. 무슨 말씀들을 나누셨냐고. 그랬더니 김병만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음악을 들려주면서 동아일보로 가자고 했는데 김 대통령이 거절했다. 무슨 음악을 들려주려고 했느냐. 김정일 위원장이 1998년도 10월 12일에 하사하신 조선 영화 음악 CD 중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곡을 내가 들려줬다. 고대와 동아일보가 모두 민족이니까 동아일보로 가자고 설득을 했는데 김 대통령이 싫다고 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하사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이제 북한 노래를 틀었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기자들이 뭐야 저게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바로 그 김정일 위원장이 하사하신 음악 심장에 남는 사람의 가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가사를 쭉 읽더니 이 노래를 주사파이들에게도 들려줘야겠다. 야 CD 플레이 가져와 이러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갑자기 그 신문에서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니셨어요. 이분이. 신문에서 그 한겨레 정현주 논설주간 당시 논설주간이 쓴 한국신문의 조폭적 행태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걸 오려갖고 양복주머니 안에 넣으셨던 거예요. 본인을 비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탁 꺼내면서 한겨레 기자한테 너 일로 와봐.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김영삼한테도 보여줬다. 잘 들어라. 동아일보는 DJ 신문이 아니다. 한겨레 신문은 조폭들 보고 다 들고 일어나라고 한다. 이랬다는 겁니다. 아무도 해독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횡설수설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김병만 회장이 갑자기 데모하는 학생들 대열로 들어갑니다. 오. 예, 그리고 거기에 털썩 앉아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김영삼은 물러가라 이 구호를 막 외칩니다. 피켓도 들고요. 네? 예. 이 난장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정치부사회부 선배들이 가서 말린 거죠. 아, 빨리 가십시다 발행인 이래가지고 회장을 끌고 나오는데 이 와중에 회장이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외치는 겁니다. 야 이왕 망신 당했잖아. 망신 당한 김에 내일 내가 한겨레 신문 일면 톱으로 나와야 되겠다. 나 밤 12시까지 여기 있을래. 그러고서 이제 한겨레 기자 보고 야 너 차에 타 뭐 이러고서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마자 그 김정일 위원장께서 하사하셨다는 그 조선 영화 음악을 듣고 표표히 사라지셨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전설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근데 언론에 많이 보도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사들끼리 당시만 해도 상대방 그 신문사 사주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만 알려진 사건인데 그리고 바로 이듬해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이선 후퇴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배들하고 그 시기를 술 마시면서 복귀를 해보면 저희가 제일 땅을 치는 게 이 대목이에요. 2000년에 고대 앞에서 이 난동을 부렸을 때요. 이때 몰아냈어야 됐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이건 몰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낱낱이 지금처럼 막 그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두가 알면, 사실을 정확히 알면 저런 사람이 3대 일간지 사주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몰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자들이 이때 기자총회를 열고 회장 물러나라 했었으면, 본질을 꺼냈으면은요, 지금 얘기지만 동아일보는 그때 민족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후회를 지금 와서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못했던 일이지만요. 예. 사건도 엽기적이었고 사회적으로 무리도 되게 컸었고요. 네. 충분히 퇴진운동을 벌일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걸 넘어서서요. 지금 복귀를 해보면 회장이 물러나는데, 사주를 물러나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주가 스스로 물러나느냐, 아니면 기자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나느냐, 이건 정말 천지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김병관이라는 사람은 동아일보라는 지배체제에서 현상이었지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질은 세습체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병관 회장이 또라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4대 세습체제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작은 모습이지, 본질은 그 세습을 기자들이 몰아내는 거였고, 그게 됐었다면 김병관이라는 사람은 동아일보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기자들의 힘에 의해서 김병관 회장이 물러나지 않았고요.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예. 스스로 물러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김병관 회장의 파워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김병관 회장 그때 등기임원에서도 다 물러났거든요. 동아일보 회장도 그만뒀죠. 그 이후로 동아일보에 아예 출근도 안 했어요. 예. 그런다고 그 사람의 파워가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김병관 회장이 동아일보에 안 나타나도요, 간부들이 알아서 김병관 집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명절이면 부장급 이상들이 다 그 집에 가서 세배드렸어요. 잘 보이려고요. 아부하고요. 여전히 김병관은 모든 걸 좌우했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김병관이 동아일보 수위로 취직을 해봐라. 경비 노동자로 취직해봐라. 저 사람 힘이 없어지나. 저 사람이 오너에 난 힘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여전히 그 사람 한마디에 편집국장이 바뀌고 신문의 논조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 오비들이 지금 모여서 땅을 치는 게 그겁니다. 2000년에 쫓아냈어야 했다. 그걸 못하고 2001년 스스로 물러나게 했더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2000년 그 만친한동 같은 회장을 몰아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요. 예. 지금도요. 다시 삼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용이 스스로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 그리고 계열사의 전문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쇄신안이라는 게 과연 삼성의 재벌 시스템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를 전망을 해보면 0%입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이걸 삼성이 하고 있는 게 처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요, 똑같이 조준홍 특별검사팀이 물론 지금 특검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했지만 이건희를 결국 구속을 못했죠. 면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때 여론이 극도로 안 좋았을 때 이건희가 똑같이 쇄신안을 내놓겠다면서 10대 쇄신안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것도 지금이랑 똑같은 형태로 특검 수사가 발표된 이후에 5일 뒤에 바로 쇄신안을 내놓습니다. 주요 내용이 뭐였느냐? 1. 이건희가 경영에서 퇴진한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건희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회장, 등기이사, 문화재단 이사장, 삼성과 관련한 일체의 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심지어 부인이었던 홍라의 관장도 리움미술관장, 문화재단 이사 다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이 지금의 미래전략실 같은 겁니다. 셋째, 전략기획실을 이끌었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다 퇴진시켰습니다. 이건희 오른팔 왼팔을 다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이 추진하는 쇄신안보다도요, 미래전략실 해체, 계열사 전문 경영 강화, 정경련 탈퇴, 이거보다도요 2008년 쇄신안이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 그때는 이건희가 직접 물러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오른팔 왼팔 이학수 김인주 다 잘랐습니다. 이건희 와이프도 잘랐어요. 지금 이재용의 오른팔 왼팔을 최지성 장충기라고 하는데요. 예.
당시 이학수 김인주는요, 지금 최지성 장충기하고 비중이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최지성 장충기를 한 10으로 보면 이학수 김인주는 1000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도 아니고 1000. 정말로 이건희의 복심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이건희가 이 오른팔 왼팔을 다 자르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쇄신한 강도가 훨씬 강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이건희가 스스로 한 쇄신은 쇄신이 아닌 겁니다. 민중들이 이건희를 몰아내야 그게 진정한 쇄신인 겁니다. 미래전략실 해체, 계열사 전문 경영 강화, 이건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페이크입니다. 삼성 계열의 본질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재용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쇄신안을 더한다고, 야, 나 왼팔 오른팔도 다 자를게. 장충기 최지성도 다 자른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재용이 이선 후퇴한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스스로 제 발로 물러서는 한 삼성 오너 시스템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재용 부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용은 스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삼성에서 황제 노릇은 못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춰 덧붙이면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동아일보 오비들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동아일보가 김병관 회장을 2000년에 몰아내지 못했더니 그럴 기회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오너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평시에 또 강해져요. 모든 인사를 오너가 하기 때문에 오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너 시스템은 더 강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 전시가 오더라도 오너 시스템을 무너뜨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맞은 이 절호의 기회는, 이런 행운은 이재용의 힘을 시민들의 힘으로, 법체계의 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는 어쩌면 이재용 살아생전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몰라요. 삼성 3대를 보면 이병철이 구속될 기회가 한 번 있었고, 이건희가 구속될 기회가 한 번 있었고, 이걸 비춰보면 지금 구속의 기회를 놓치면 이재용 살아생전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뭐 하늘이 도우셨는지 아니면 삼성이 그만큼 아둔했는지 삼성은 2008년 비자금 사건이라는 큰 기회를 한국 사회가 놓쳤는데 딱 9년 만에 다시 한번 재벌 시스템을 수술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건 진짜 큰 행운인 거죠. 그리고 이 행운을 반드시 한국 사회가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대수술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실 해체 정도로는 뭐 반푼어치도 없고요. 시민의 힘으로 이재용의 죄를 단죄하고요. 경영권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이 저는 삼성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께서 여전히 힘을 내서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 구호를 멈추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계속 간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전에는 삼성이 무슨 큰 스캔들에 휘말린 다음에 사회 공헌을 할 때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제는 뭐 1조, 2조 뭐 이런 얘기를
흘리던데 말이죠. 네. 비웃음만 나옵니다. 이완배 기자님 그렇습니다. 덕입니다. 실제 제 덕은 전혀 아닌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더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제 2부에서도 소개를 김용민 PD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재용이 상생기금 1조 내놓는다는 뉴스가 있었죠. 예. 그 이제 8일 아침에는 그게 2조로 불었다가 8일 또 오전 중간쯤에는 아닌 일로 나가리 됐다가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얘네들이 이 짓을 하는 게 정말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부를 가지고 사기를 친 걸요. 그걸 이제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뉴스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은요. 7일 오후에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독 마크를 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조 원대 사재 출연을 고심하고 있다. 이 뉴스를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고 본인도 사재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출연금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등 사회 기여에 쓰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8일 오전 주간에 서울경제신문이 일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뉴스토마토 단독에는 1조라고 돼 있었는데 서울경제신문 보도는 최대 2조 원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재용이 자신하고 그 자기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 중 1조에서 2조 원을 출연을 해서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출연한 금액은 삼성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위한 기금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타 사회공헌 사업에 쓰는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면 보도로 나오니까 삼성이 이에 대해서 오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 매체가 보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재 출연 상생기금 조성 계획은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서 삼성 관계자 코멘트는 이 부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상생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쇄신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밝힙니다. 이게 지금 7일, 8일 벌어진 사건의 스토리 전개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전 몰랐거든요. 이게 네.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보도.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어제 1조 내놓겠다 그 보도만 봤다면 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이재용이가 1조를 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사기치는 게 정말 요령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과정이냐면 1조를 낸다고 흘렸다가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응이 안 좋으니까 2조로 불렸다가 그래도 반응이 안 좋으니까 돈만 날리겠다 싶어서 엎은 겁니다. 엎는데 이런 걸 계속 흘려요. 얘네들이. 흘려서 뒷보도를 못 본 사람은 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고 한심하냐면 이게 이제 스토리가 우선 첫 보도는 1조 원으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거부터 개그입니다. 이게 왜 개그냐면 이재용이 새롭게 1조 원이라는 거금을 내놓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1조 원이 무슨 1조 원이냐면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건희가 이선 후퇴를 했고요. 10대 쇄신안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이건희가 이때 차명 계좌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차명 계좌라는 게 탈세, 횡령 이렇게 마련한 돈을 집어넣는 계좌거든요. 떳떳한 재산이면 그걸 왜 차명으로 해뒀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특검 조사 결과 차명 계좌에 주식이 얼마나 들어있었냐면 삼성생명 주식 2조 3천억 원어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명 계좌에만 전부 들어있던 돈이 총 4조 5천억 원이었었어요. 이 엄청난 걸 특검이 캐냈는데 구속을 안 하고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한 것도 제가 열받는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희가 어떻게 발표하냐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차명 재산을 다 실명 전환하겠다. 그리고 벌금하고 누락된 세금 다 내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에 유익한 일에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벌금하고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언론 추정이 그러면 그 4조 얼마 되는 돈 중에 현금 빼고 벌금하고 세금 다 빼고 나면 최소한 1조 원은 남겠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1조 원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 삼성의 줄대서하는 언론들은 역시 건희증이 책임 경영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도 막 쏟아내고 그랬었어요.
이건희가 근데 이걸 냈느냐? 안 냈어요, 아직도. 예. 2008년에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수조 원 관리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1조 원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아니 차명으로 불법 관리한 것도 열받고 구속 안 될 건 또 열받는데 1조 원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이건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물론 이걸 내놓는다고 그 범죄가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그 범죄는 여전히 악독한 범죄이지만 그래도 돈으로 막겠다고 내놓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내놔야죠. 그런데 이걸 지금 10년째 안 내놓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가요. 예를 들면요, 2006년에요. 검찰이 그 현대차 불법 비자금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몽구가 구속이 돼요. 그런데 꼴랑 27일 감옥살이하고 갑자기 병이 심해졌다고 휠체어 씬으로 난리를 벌인 다음에 2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났는데요. 아무튼 정몽구는 27일 만에 풀려나면서 8,400억 원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비자금 모은 거 다 내놓겠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구속을 면하겠다고 꼼수를 부린 거죠. 그런데 아무튼 정몽구는 풀려났고 정몽구는 이 8,400억 원을 내놔요. 그러니까 물론 그 8,400억으로 막대한 죄가 상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돈으로 떼오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정몽구처럼 돈은 일단 내는 게 상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희는 아직도 안 냈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1차로 보도된 이재용이 삼성이 1조 원 상생기금 내겠다는 이 보도요. 이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조 원은 이건희 회장의 사회에 관한 약속 이행금에다가 이 부회장이 사재를 보태서 기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삼성 관계자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건희가 내놓겠다고 한 돈이 1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1조 원에다가 이재용이 보태서 1조 원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재용은 한 푼도 안 보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건희가 내겠다고 한 그 1조 원을 지금 내겠다는 걸 1조 원을 상생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이렇게 포장을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면 이것들이 진짜 장난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기자들도 그렇게까지 빠가사리는 아니거든요. 기사를 보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삼성에 물어봤겠죠. 아니, 지금 1조 원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1조 원은 예전에 이건희가 내겠다는 거에 돈을 더 보태겠다는 건데 이건희가 내겠다고 한 돈이 1조 원이 넘는데 무슨 돈을 보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8일 오전 서울경제 1면의 액수가 1조 원에서 2조 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바뀐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1조 원으로는 못 속이겠구나. 그래서 1조 원 더 보태자.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도요. 여전히 여론이 안 좋았었어요. 또 돈으로 뭘 처벌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여론이 거세니까 이제 삼성이 판단을 한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 돈만 내고 욕만 먹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간 적이 없어요. 돈 내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고 물러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참 치졸하게 짝이 없는 놈들인 거죠. 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재용부터 삼성 일가들이 사회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한 약속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죄만 저지르면 돈 내겠다고 삼성 애들이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심지어 돈 내겠다고 한 것조차도 얼마나 개쓰레기 같은 사기극이었는지를 제가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재용 같은 경우는요. 60억 원을 상속받아서 이제 재산을 8조로 불렸다는 건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전부 편법, 불법으로 불린 재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이 아비가 내기로 한 1조 원에 자기 돈 1조 원을 더 엎어서 내놓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곧 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지만요. 그러면 이게 온당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재용 재산이 8조래. 와, 그러면 그걸 정상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으면 그 최고 증여세율이 50%거든요. 예. 그러니까 8조를 증여받았으면 4조를 세금으로 냈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8조 중에 최소한 4조는 세금이어야 하는데 그걸 안 냈으니까 이재용이 참 나쁜 놈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용은 8조 원을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8조를 아비로부터 물려받았으면 4조를 세금으로 내는 게 맞겠죠. 예. 하지만
8조를 물려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물려받은 건 60억밖에 안 됩니다. 즉 8조는 증여받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생으로 그냥 시장에서 갈취한 돈입니다. 이재용의 재산 중에 4조 원만 국고에 기속이 돼야 되는 재산이 아니고요. 사기쳐서 불린 돈 8조 원 전체가 국고로 기속이 돼야 되는 재산입니다. 전부 다 토해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8조 중에서 고작 1조를 내놓으면서 사회환원, 상생기금 이런 멋있는 이름을 붙이면 이건 진짜 지랄인 거죠. 이건희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 터지면서 1조 원 사회환원 한다고 이름 붙인 다음에 지금까지도 지금 안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특검 수사에 따르면 삼성이 전략기획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실 같은 곳인데 전략기획실을 동원해서 뭐 임원들 하여튼 뭐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긁어 모아서 이건희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이건희 재산을 부풀립니다. 근데 이때 발견된 차명 계좌만 1199개였어요. 무려. 이 1199개 계좌 안에 들어있던 이건희 총 자금이 4조 5천억 원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1조 내놓으면서 사회 공헌한다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그것도 지금 안 내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 1199개의 차명 계좌를 가지고 삼성 전략기획실이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차명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이건희 돈을 넣은 다음에 횡령한 돈이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무슨 주식을 주로 사고 팔았냐? 삼성전자 같은 삼성 계열사 주식을 주로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만 번 돈이 무려 5,643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에 근무하는 네로라 하는 재무 전문가들이 이건희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차명 계좌에서 자기 그룹 계열사 주식을 다 사고 팔았다는 건데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식이 제일 쌀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비쌀 때 주식을 팔아야 돈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 차명 계좌를 관리하는 전략기획실 이 돈 굴리는 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건희 회장 돈을 불릴 때 세간에 놔도는 정당한 정보 유통과 신문 기사만 보고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았겠습니까? 그냥 개미 투자자들처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희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실적도 저는 조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희가 갖고 있는 건 실적을 과장하거나 이건희가 사려고 하는 건 실적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건희의 당시 범죄는 그냥 조세포탈 범죄가 아닙니다. 그냥 횡령 범죄가 아니에요.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너무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혐의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풀린 4조 5천억 중에 1조 내놓는 게 사회공헌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건 좀 많이 곤란하죠. 심지어 그것도 아직까지 안 내놨지만. 예. 그 아버지 이병철로 한번 거슬러 올라보겠습니다. 이병철은 많이들 아시는 1961년도 유명한 사카린 밀수 사건. 예, 이거는 저도 한번 소개를 한 적 있지만 박정희하고 공범으로 저질렀던 범죄입니다. 근데 이게 밝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니까 이병철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카린 밀수를 저질렀던 기업이 한국비료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한국비료를 정부에 헌납하기로 합니다. 사회공헌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죄를 퉁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사회공헌 헌납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박정희하고 이병철은 사카린 밀수의 공범이거든요. 근데 공범끼리 뭘 헌납을 합니까? 이병철이 박정희한테 한국비료를 바치면 그게 사회공헌이에요? 뇌물이지. 근데 어쨌든 그걸 사회공헌이랍시고 한국비료를 국가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근데 황당한 건요. 이병철이 이것도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안 내놔요. 그러니까 이병철은 자기 돈 한 푼 뜯기는 걸 진짜 아까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한테 한국비료를 주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나중에 겁도 없이 버텨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박정희를 비판을 합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은 정부와 일부 과격한 언론의 조작극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뚜껑이 확 열린 거죠. 정말 이병철이 그때 그 박정희한테 죽을 뻔해요. 박정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병철이 이 새끼가 나를 우롱해? 한마디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삼성하고 협의하고 있던 경제기획원 장관 장경이라는 사람이 목이 단숨에 날아가고요. 이병철이 진짜 생사의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몰려서 이병철이 한국비열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을 하죠. 근데 이 과정만 봐도 이 가문은요, 돈 뺏기기 싫어서 진짜 민주투사 될 뻔한 가문이었어요. 박정희하고 투쟁할 뻔한 가문이었다니까요, 이 가문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그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한 다음에 재벌들을 부정축제자로 몰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그때 뭐 이병철을 사형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별명이 돈병철이었는데요. 이 돈병철이 장충동에 185평짜리 큰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철이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부를 하는데 이 185평짜리 저택도 기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목숨을 살려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병철이 이 저택을 어디에다 기부를 하느냐? 삼성문화재단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열사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기부를 한 다음에 삼성문화재단한테 5,100만 원을 내고 이 저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집 소유주가 이병철에서 삼성문화재단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세금은 다 재단에서 대신 물어주죠. 이병철은 거기서 똥똥거리고 잘 살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부를 한 게 아니죠. 자기 재단을 삼성문화재단 앞으로 옮겨놓은 게 무슨 기부입니까? 세금도 안 내고 편하게 살면서 이걸 기부로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안은 역사를 보면 기부에 관한한 그냥 생양아치 집단입니다. 기부 사회와는 이런 말이 이 집안 핏줄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내놓겠다고 했다가 안 내놓고 버티고 눈치 보고 이게 이 가문의 전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용이 1조를 내놓건 2조를 내놓건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이재용이 갖고 있는 8조 재산 다 내놓으면 제가 관심 가져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 돈이 아니거든요. 네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아닙니다. 국민들 돈을 갈취한 거죠. 근데 그걸 네가 뭔데 기부하니 많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기부도 할 듯 말 듯 하면서 안 하는 것도 지금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이재용이 만약에 아비가 2008년에 내기로 한 돈 1조 원을 내고 사회공헌했다고 생색을 내면 우리가 또 거기에 속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다 1조 원을 더 못해서 2조 원을 냈다고 하면 와 역시 이재용은 통이 커 이렇게 또 속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이 쓰레기 같은 재벌들을 제대로 응징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정말 부릅떠야 됩니다. 이 삼성과 이재용 일가가 제대로 단죄받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삼성 1조 원 사회 환원 생쇼 뉴스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삼성이 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 눈과 예전엔 귀를 그게 됐는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던 시대, 그 시대 다 지났으니까요. 이재용도 변화된 시대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삼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배당금이 사상 최대 4조 원으로 증가한 그런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이제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제가 며칠째 지금 삼성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제가 아는 한 분이 어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예. 야, 네가 아주 독이 올랐구나, 뭐 이런 내용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배당금 삼성전자가 많이 늘려서 예. 삼성전자의 예를 들긴 하겠지만 꼭 삼성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 중 상당수께서 오늘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하고 앞으로도 좀 많이 토론을 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해요. 올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배당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배당이라는 건 회사가 돈을 벌면요.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돈입니다. 1년에 한 번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주거든요.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한 3조 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 올해는 이걸 4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배당이랑 비슷하게 회사가 돈을 들여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올해 무려 9조 원이나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합치면 올해 삼성전자가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돈 규모가 얼추 13조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주주들한테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벌써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제 말 뉘앙스 자체가 삼성의 주주 정책이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감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재벌들의 주주 정책이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문제였지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너무 안 나눠준 게 문제였지 이런 진보 진영의 주장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예. 이렇게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완배가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배가 그 주식회사의 90% 지분을 가진 대주주입니다. 90%나 지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요, 90%를 가진 완배와 10%의 지분을 가진 나머지 여러 소액주주는 이해관계가 일치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일치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90%짜리 대주주 완배도 10%를 나눠 가진 소액주주도 일단 회사 주가가 오르면 행복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도 좋고 소액주주도 좋은 거예요. 자기 재산 가치가 뛰니까요. 예. 또 배당을 많이 하면 이것도 모두가 행복합니다. 주식을 가진 만큼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배당에 늘면 대주주인 완배도 행복하고 10% 나눠 가진 소액주주도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최대 주주나 소액주주나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이 늘면 동시에 행복한 게 정상인 겁니다. 이해가 일치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재벌들은요, 기업 시스템이 너무너무 독특한 나머지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요,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상식적으로 최대 주주도 행복하고 소액 주주도 행복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한국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소액 주주는 행복한데 최대 주주는 안 행복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게 언제냐? 상속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주가가 너무 높으면 재벌 오너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가가 너무 높아서 기업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를 너무 많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자식한테 주식을 증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부러 주가를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실적을 최대한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를 팍 낸 다음에 아주 기업 가치가 싸졌을 때 요때 냉큼 증여를 해버립니다. 이러면 세금을 최대한 덜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최대 주주하고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재작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죠.
당시에 삼성물산은 주가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별 지사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물산 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건설 수주를 안 했어요. 이때가 그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때여서 건설 경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물산 주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이거는. 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 5월에 고등법원 판결이 그래요. 삼성물산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판결을 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주가 조작이라는 게요.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당시 고법 판결은 뭐냐? 삼성물산이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판결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돼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건설 수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게 고법 판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삼성물산의 당시 최대 주주가 누구였냐면 삼성 SDI라는 회사였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최대 주주인 삼성 SDI도 당연히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라야 해피한 거죠. 이게 우리 상식인데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오르니까요.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아닌 경우가 있는 겁니다. 삼성 SDI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고 오로지 이재용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적을 일부러 개판을 만듭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최대 주주하고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배당을 늘리면 최대 주주도 좋고 현금 생기니까 소액 주주도 좋고 현금 생기니까 이래야 됩니다. 주식 가진 비율대로 돈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재벌들은 배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배당을 거의 안 했어요. 예. 왜 안 했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재용하고 이건희 부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체 배당금 중에 이건희하고 이재용이 받아가는 배당금은 당연히 4%밖에 안 됩니다. 주식이 4%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삼성전자가 4조 원을 배당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4조 원 중에서 이건희하고 이재용이 가져가는 돈은 4조 원의 4%, 1,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 일가는 우린 4% 갖고 있으니까 1,600억 받는 게 당연하지 하고 이걸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 재벌들은 전혀 이게 부당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얘들은 자기가 회사의 100% 주인인 줄 압니다. 회사 전체가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배당금 4조 원 중에 자기들이 1,600억밖에 못 먹는다.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 아니 배당금 4조 원이 다 내 돈인데 왜 나는 1,600원만 가지고 나머지 3조 8천억 원을 다른 주주들에게 나눠줘? 돈을 뺏기는 거 아니야? 왜 소액주주 나부랭이들이 회사 돈을 가져가? 배당하지 마. 야, 배당은 소액주주 나부랭이들한테 회사 돈 뜯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최대 주주하고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부딪힙니다. 배당이 늘어나면 최대주도 좋고 소액주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 재벌들은 배당이 늘어나면 야 최대 주주가 소액 주주한테 뭔가 뜯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재벌들이 배당에 굉장히 인색했던 겁니다. 요까지는 아마 이제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작년 한 2월부터요. 최근까지 한 1년 가까이 삼성전자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에 200만 원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제 이걸 보고 이재용이 구속될 위험에 처하니까 주가가 더 올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 사실 그건 조금 심한 억측 같아요. 네.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삼성이 작년에 주주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우리가 배당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주주님들 대접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배당금 4조 원, 자사주 매입부 조원, 무려 13조 원이라는 거금을 주주들에게 퍼붓는 정책이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삼성이 왜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오래해야 들고 나왔는지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재벌들은 오랫동안 소액주주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할 때도 있었고요. 배당도 싫어했어요. 배당을 왜 해? 왜 뜯겨?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삼성이 방향을 바꾼 거예요. 드디어 주주들하고 타협을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냐면 바로 2015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 미국계 헤지펀드하고 한번 붙어보니까 소액주주들의 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이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옛날처럼 주주들 다 개무시하고 회사 돈은 다 무조건 이재용 내 거, 주주들은 개차반 지급해도 돼, 이렇게 나갔다가는 경영권 전체를 날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하고 이재용은 주주들에게 잘 보이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드디어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의 고배당 정책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주주들과의 연대 정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다 처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주주님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정책을 잘했다고 봐줘야 되냐? 이게 이제 논란으로 남는 겁니다. 잘한 거냐? 제가 일전에 그 한국 진보 진영의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방안으로 장하성 교수님이나 김상조 교수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주주자본주의식 재벌 개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이분들의 주장이 지금 삼성에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하성 교수님께서 하신 소액주주 운동이 이런 거거든요. 야, 재벌들 지분도 쥐꼬리만큼 없는 것들이 회사 이익을 왜 지들이 다 처먹어? 그러지 말고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줘.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재벌 개혁에 대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예. 저는 이런 면에서 장하성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주주자본주의형 재벌 개혁이 한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예.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삼성이 기업이익을 지금까지는 이재용 혼자서 다 먹다가 이제부터는 그걸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개혁이 된 게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개혁 방식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냐면요. 주주들이라는 존재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걸 좋아합니다. 예.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겨야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다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제대로 개혁이 된 거냐? 아무것도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신도리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복사기 하는 회사죠. 예. 이 회사의 창업주가 우상기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예. 제가 그 한국의 자본가 중에서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과 함께 딱 2명 존경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신도리코의 우상기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기 회장이 평생 철학이 이거였습니다. 돌아가실 때 유언도 이거였는데 333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상기 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30%는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30%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쓰고 30%는 회사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데 쓰고 나머지 10%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데 써라. 이게 우상기 회장의 3331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3331이라는 비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본가가 저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재벌들은 회사가 돈을 벌면 그걸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상기 회장은 이익이 나면 30%는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30%는 노동자들을 위해 쓰고 30%는 회사에 남겨서 투자하고 10%는 사회에 공헌하라. 이렇게 배분을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신도리코에서 공장에 가보면
공장이 정말 깨끗해요. 노동자 정책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노동자 복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익의 30%를 늘 노동자들을 위해 쓰라는 고 우상기 회장의 유지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주 우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신도리코의 이 정책은 바람직한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회사에 이익이 나면 사회공헌을 왜 해? 그 10%를 왜 사회에 공헌해? 그거 우리 주주들 건데.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왜 잘해줘? 임금 착취해야지. 그래야 회사의 이익이 더 많아지지. 그래야 주주들 몫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주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위주의 정책 재벌 개혁론을 받아들이면 노동자 착취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이익이 많아져야 주주들 몫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주주 정책 위주의 재벌 개혁론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삼성이 배당금을 늘려도 재벌 개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지하는 재벌 개혁론의 골자는 이해 당사자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해 당사자 이론,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이런 건 주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론인데 이 영국에서 처음 발전을 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 이론은 회사의 주인을 누구로 보냐면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가 주인이고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는 회사의 목적을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란 이런 거죠. 당연히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공장에 들어선 지역사회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회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회사의 가치를 분배받는 게 이해 당사자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도리코 우상기 회장의 그 유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회사의 이익을 남기면 30%는 주주에게, 30%는 노동자에게, 30%는 회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10%는 사회를 위해서 투자 공헌하라. 이 비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지는 이해 당사자 이론의 원칙에 매우 충실한 훌륭한 이론인 겁니다.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도 주지만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사회에도 환원을 하고 소비자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이 이런 원칙을 세우면 장기적으로 주주들한테도 훨씬 이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단기적으로야 주주들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좋으니까 소비자들한테 바가지도 씌우고요. 골목상권도 침해하고요. 노동자들도 착취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면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낼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받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로부터 질타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현대차, 롯데 같은 곳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경영을 이따위로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냥 살아 숨쉬는 국민 안티 기업들이거든요. 이미 노동자와 소비자들도 이 세 재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싫어하고요. 지역사회에도 싫어하고요. 하여튼 5만 곳에서 욕을 먹으면서 저 3대 재벌이 어떻게 버틸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좋은 기업들, 소비자들을 위한 기업들, 노동자들을 잘 돌보는 기업들,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들, 이런 이미지가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 이건 단기적으로 올해의 이익은 조금 작을지 몰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도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소비자들은 탐욕에 찌든 기업이 아니고요. 사회와 연대하는 착한 기업을 선호합니다. 저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 열리는 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요. 시민들과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기업들도 이런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영을 하는 곳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국 재벌들이 지금까지 세습 독재를 했다면 앞으로는 자기들의 경영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아마 삼성전자처럼
주주들과 타협을 하는 더 많은 주주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처럼 배당금을 더 많이 뿌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재벌개혁의 본질이라고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좀 뭐랄까요, 보다 원대한 협동적 자본주의에 대한 미래를 다 같이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배당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 기업이 배당할 만큼의 큰 수익을 내면은 당연히 주주들한테만 반드시 배당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건 기업의 가치 문제인 거죠.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 배당을 하느냐는 그 기업의 가치지만 네. 저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라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보다는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고용을 늘리고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늘리고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나눠주고 이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삼성 갈 길이 머네요. 네. 근데 이재용 씨가 있는 한 뭐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네, 저는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존에 하던 월요 경제학을 주말로 옮겨서 주말 경제학으로 이름을 붙여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희생의 경제학? 이 네. 종교적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주목됩니다. 희생의 경제학, 이게 뭡니까? 네, 좀 생소하시죠? 예. 희생의 경제학이라는 건 실제로 있는 경제학 용어는 아닌데요. 예. 여러 경제학자 분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면서 이름을 붙인 아직은 비공식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 경험담, 소소한 경험담 하나를 편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2012년에 작은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슨 편집일을 잠깐 도울 때가 있었거든요. 예, 네, 예. 제가 그때 김용민 PD님을 그때 처음 뵙기도 했죠. 예. 근데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 김종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고요. 예. 아주 절친한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제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를 다시 처음 만난 게 2012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제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죠. 아마 40대 이후에 저한테 제일 많은 영향력을 미친 친구가 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 왜 40대 중반에 민중의 소리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앉아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종철 영향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물론 뭐 이 친구는 제가 그런 줄은 모르고 있지만요. 근데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종철 씨가 이때 진보신당이라는 소수 진보정당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100분 토론의 패널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되게 잘생기고 말도 잘해요. 근데 저는 그 방송을 못 봤는데 다음날 출판사로 오후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출판사 편집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야, 완배야, 어제 100분 토론 봤냐? 와, 그 김종철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너무 똑똑하더라. 야, 너 같은 대학이던데 혹시 몰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왜 좀 유명인을 알면 거만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유명인을 알아도 성을 떼고 이름만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선배 출신들 중에 그 나이가 있는 선배들을 만나면 꼭 안희정 지사를 얘기를 할 때 안 지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아, 희정이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얼마나 잘한다고 자꾸 성을 떼고 얘기하세요. 그냥 좀 안 지사라고 불러요. 제가 그래도 예. 아니야. 우리 희정이는 이런 식으로 성을 떼고 친한 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들을 알면 괜히 좀 친한 척하고 뭐 그런 거죠. 예,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전 그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예. 뭐 큰일 났다. 상대방이 이 어떤 처지건 간에 사람이 항상 동일하게 대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죠. 네. 뭐 이완배 선배는 용민이 나 잘 알아. 그거는 당연히 허용이 되는 그런 우리 선배님이신데. 저 절대 안 그럽니다. 용민이님께는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 한 2시인가요? 네.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게 보니까 스피커폰을 켠 것 같아. 네네네. 용민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어떡해. 자기가 뭐 아무개라고. 네. 썩 친하지도 않고 한 6년 전인가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고 그리고 그때 좀 기분 나쁘게 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길래 끝까지 끊을 때까지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빅리아스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허영심을 처참하게 짓밟아 주셨군요. 예, 2번 다시 전화 안 하더라고요. 밤 11시나 뭐 10시쯤에 전화했으면은 그래도 뭐 관계가 있는데 그럴 텐데 자는데 깨운 건 전 용납을 못합니다. 그거는 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허영심이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제가 그때 그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옆에서 저기 그 김종철이라는 사람 알아? 그 사람 진짜 잘하더라 이러니까 갑자기 저도 약간 허영심이 발동을 했는지 제가 약간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의자에서 이제 조금 등이 뒤로 딱 젖혀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거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 편집장님께 답을 했어요. 종철이요? 종철이 잘 알죠. 제가 바로 옆에가 나왔는데 제가 이래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이 편집장님이 깜짝 놀라더니 저한테 오시면서 네가 김종철 부대표를 알아? 그럼 당장 연락을 해봐. 저렇게 젊고 똑똑한 저자를 우리가 키워야 돼. 책을 한 권 내자고 하자. 우리가 잡자. 저 사람 분명히 크게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종철이를 알아요. 왜냐하면 종철이는 그 대학 다닐 때 슈퍼스타였거든요. 사회대 학생회장도 하고 총학생회장 후보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룸펜이었거든요. 매일 그냥 술만 먹고 안 씻고 냄새 풍기고 그 데모할 때나 나가서 돌이나 던지고 뭐 이렇게 되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룸펜이었었는데 그 종철이하고 저는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어서 저는 종철이를 당연히 알지만 종철이는 저를 기억을 못할 거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못하시던데 실제로 종철이는 그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해서 민주노동당 초기 멤버였고 2006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강금실 장관하고 오세훈 후보하고 선거에 붙었을 때요. 그때 종철이가 37살의 나이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물이었던 거죠, 정치적으로도요. 그런데 제가 그 거물을 종철이요? 잘 알죠. 이렇게 허풍을 떨었으니까 연락해봐 이랬더니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알바생 주제에 편집장을 시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진보신당 중앙당에 전화를 해서 종철이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저주저 하면서 정말 공손한 목소리로
저는 무슨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 누구누구입니다. 부대표님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대표님을 조금 압니다. 제가 국제경제학과 90학번인데 요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종철이가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야, 너 완배냐? 이러더라고요. 야, 인마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순간에 제 허풍을 떤데 일단 해소가 됐고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종철이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40대 이후에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모티브를 준 사람이 종철이었는데 제가 이제 종철이를 보면 그 이후로 자주 소주도 한잔하고 하면 네. 제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먹고 살 길 찾아서 사회의 주류로 편입이 돼서 살았는데 이 친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수 진보 정당에서 그냥 끈질기게 운동을 계속 해온 거예요. 예. 그 동기의 모습이 저한테 너무 무거운 마음의 빚 같은 거였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민중의 소리에 와서 16년, 17년 동안 민중의 소리를 지킨 고참 후배들한테 야, 너희들은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 힘든 일을 이렇게 오래 계속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참 후배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예. 마음의 빚이다. 제가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석훈 PD 아시잖아요. 예, 저희 얼굴이 되게 막 그 산적처럼 생긴 친구. 이 친구는 명함에 민중의 소리라고 찍혀 있으니까 PD인 줄 알지 어디 가서 길에서 만나면 조폭으로 오해받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술을 먹으면서도 야, 석훈아 넌 여기 왜 있냐 이러면 아유 그래도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들이 힘들게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의 빚을 어떻게 떨쳐내요 이러고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거창한 이유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이유가 친구들을 보면서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미안함, 마음의 빚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가 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개인이 뭔가를 지불을 하면은요.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걸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거래가 경제학의 전제가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봉사 혹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기의 것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개인이 봉사나 희생을 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나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뭐 경제학의 영역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희생을 하는 사람도 대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1,000원을 내면 캔커피를 하나 받죠. 예. 이러면 거래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캔커피를 제가 꿀꺽꿀꺽 마시면 거래가 종료되면서 아무런 후속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족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희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가는 1,000원을 내면요. 그 1,000원의 혜택 대가가 있는 걸 원하는데 그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내는데 아무런 대가를 안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내가 아닌 남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예. 희생에 대한 경제학적 정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치자분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정치인,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뭐 기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10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 기부자는 10만 원을 그냥 허공에 날리려고 기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 10만 원의 혜택을 내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남에게 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희생이라는 행동이 인간의 염치하고 결합을 하면은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승수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제가 1,000원을 내고 캔커피 하나 사 먹으면 1,000원의 효과는 거기서 끝이 나지만 행위가 종결이 되지만요. 제가 만약에 1,000원을 캔커피를 사 먹지 않고 종철이한테 줬다. 희생을 한 거죠. 이러면 그 1,000원의 혜택은 김종철이라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예. 그러면 김종철이 염치가 있는 인간이라면 경제학에서 거래를 아는 인간이라면 1,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안한데
나도 1,000원어치 뭔가를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경제학적인 거래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1,000원어치를 받았으면 1,000원어치 뭔가를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완배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면 완배는 안 받겠다고 하겠죠. 희생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염치를 하는 종철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 1,000원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뭐 김프로한테 돌려준다. 그러면 김프로도 그 1,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1,000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돌려줘야 되겠다. 종철이는 안 받으려고 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한 사람의 희생이 거래와 거래를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죠. 이게 그리고 계속 확대가 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경제학자 중에 영산대학교의 한성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블로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불려서 제3자, 곧 다른 타인과 사회 전체에 그것을 되돌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빚을 갚아 홀가분해질 수 있다. 나아가 불행에 처했던 또 한 사람이 나로 인해 소생할 수 있고 사회 전체가 아름답게 되니 나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 나와 사회가 행복해지면 원래 나에게 봉사와 희생을 은혜를 베풀었던 그도 행복해진다. 죽을 때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 결국 희생과 봉사는 은혜를 입은 자가 타인에게 변제해야 할 빚이다. 그 희생의 결과는 승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하여 봉사와 희생의 경제학이 탄생한다. 이렇게 블로그에 적습니다. 참 놀라운 통찰이죠.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이 놀랍게도 사회에서 점점 더 확대해서 변합니다. 처음에 희생은 1이었는데 이 희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러면서 크기가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빚을 느껴요. 내가 이 빚이 있으니 나도 같이 희생해야 되겠다 해서 더 큰 희생을 낳게 되고요. 사회는 희생의 가치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촛불 집회를 나가죠. 예. 근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촛불 집회를 매주 나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서너 번은 되게 나가기 싫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간 게 그때는 안진걸 사무처장님한테 미안해서 나갔었던 겁니다. 네, 저 안진걸 사무처장님 모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도 몸이 너무 안 좋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수요일이나 요즘은 목요일이지만 안진걸 처장님 방송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 방송을 들어보면 제가 알기로 그런 몇십만 단위의 집회를 준비를 하는 거는요. 진짜 개고생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참석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실무진들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안진걸 처장님은 우리가 무슨 고생이에요. 시민분들이 더 고생이시죠. 다 시민분들 덕분이죠. 시민분들에게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걸 듣다 보면 이게 진짜 마음에 빚이 되는 겁니다. 저 진짜 미안해서라도 내가 안진걸 처장님 저 고생하시는 거, 저 실무자분들 고생하시는 거 죄송해서라도 나라도 나가서 촛불 인원수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두세 번이 진짜 있어요. 물론 안진걸 처장님께서 그걸 노리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그냥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를 자기가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대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그러니까 보다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답받기를 원했던 거겠죠. 예. 그런데 그런 안진걸과 시민단체 분들이 수개월째 고생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빚이 생깁니다. 그래, 힘들어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걸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게 사람의 염치고 도리지. 이렇게 해서 염치가 발동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페북에 정치 이야기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만 주말에는 꼭 글을 올려요. 예.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저도 나갑니다. 배친 여러분 같이 나갑시다. 이러는 이유는 그 글을 보신 분들 중에 오늘 쉬고 싶었는데 또 저렇게 또 사람이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촛불을 드는구나. 안 되겠다. 미안해서라도 나도 나가야지. 이러시기를 저도 은근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주말 시간을 희생하는 희생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빚이 되고 그 빚은 다시 되갚음이 되고 전달되고 계속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한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와 희생의 경제학이 탄생을 하는 거죠. 마음의 빚, 그게 염치, 그리고 나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연대와 협동의 정신,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예.
이건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걸 전제로 한 주류경제학 시각에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주말에 취하는 휴식도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수십만 시민들이 그 가치를 포기를 하고 촛불을 들죠.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남에게, 이웃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같이 싸웁니다. 제가 이 촛불 집회를 진짜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이 광장의 모임이 이기적 인간의 집합체인 주류경제학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생,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남에게 전달하기를 바라는 연대의 경제, 이게 꽃을 피는 광장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예. 토요일 날씨가 무지 춥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페북이건 트위터건 나 나간다 하고 많이들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면 그게 희생의 경제학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또 다른 시민분들이 촛불을 들 거고 그 다른 시민들께서 든 촛불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들 거고 또 다른 분들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십만 명이 채울 수 있는 거죠. 뭐 옷 든든히 입으시고요. 예.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수십만 동지들이 광화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토요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일로 보자면은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광화문 모처럼 꽉 채워서 국민의 뜻이 달라진 게 아니다. 뭐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 보더라도 달라진 바는 전혀 없지만요. 그럼요. 여전히 발대이고요. 네. 확실한 국민의 뜻을 눈으로써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유산입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런 나라, 기회주의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 이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 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